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물어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녹음해 드릴 내용은요, 이메일 상담 2가지를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의 특히 PT 분들의 이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방송 소재가 좀 많이 생겨서 좋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 PT분 이전에 이제 다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T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네요. 저는 경매 잔금 대출이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제 동생 말로는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 동생이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재수씨 명의로 경매 잔금 대출 신청을 하니 무직이고 어쩌고 하면서 대출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주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알아보고 경매 입찰을 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예.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한다.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경매 잔금 대출을 하는 은행은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디서 하냐면 2금융, 3금융에서 하는 것이고요. 동네에 있는 어떤 이런 1금융 부동산, 1금융권에서는 경매 잔금 대출을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부동산의 어떤 담보 능력만 가지고도 대출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개인의 신용도도 많이 고려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무직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대출이 어렵죠, 나름. 하지만 또 신용 면에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용도가 나쁜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제 이리저리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거래은행에서 문의해서 승인 여부를 알아본다.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주거래은행이 어딘지는 모르시겠지만은 경매 잔금 대출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고
대출 승인 여부도 저도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주로 낙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알아보는 것 자체를 대출 브로커들도 꺼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금융권에 있는 분들도 더더군다나 꺼려 하더군요. 일도 많고 귀찮고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그 승인을, 대출, 낙찰을 받지 않은 물건까지도 우리한테 승인 여부를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저항이랄까요? 어떤 그, 비협조? 이런 게 좀 많은 분위기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 잔금 대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나요? 경매를 진행해보고 싶어도 솔직히 대출이 요즘 잘 안 된다고 하니 많이 위축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요. 통상 이제 저희 때가 아니죠. 금년도 2014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니 이런 것 때문에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출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죠? 최우선 변제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를 줄일 것이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 80% 정도 대출될 걸 고려해서 얼마 정도면 물건을 샀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런 기조가 오래 간다면 과거보다는 한두 번 정도 더 유찰된 물건들이 더 많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는 80%와 90% 대출까지 노리면서 계산을 했지만, 이제는 한 70이나 80을 노리고 계산을 들어가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원래 이렇게 시류가 이렇게 좀 바뀌면 우리는 또 거기에 민감하게 바뀌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의하신 분께서 낙찰을 1억에 하셨다고 하면은, 80% 대출 받을 때는 현금이 한 3천 필요했다면, 70% 대출 받게 되면 4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물론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2천이 회수된다면은 뭐 2천만 원만 들어가게 되고, 즉 10% 정도의 추가 부담 정도를 손에 좀 들고 움직이시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안 되거나 이러진 않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돈놀이가 자기들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참 1대1 PT는 경매 생초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1대1 PT는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권리분석반을 먼저 수강을 했다거나 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냥 생초보들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죠. 차라리 어정쩡하게 경매 경험 한두 번 쌓는 것보다 생초보들이 가르치기가 쉽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통상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보면은 경매를 조금 몇 번 해본 걸 가지고 엄청난 훈장을 단 것처럼 자신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에 이르면은 자기들 그 주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초보가 낫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일을 상담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네. 조금 전에 토요일에 올리신 팟캐스트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도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회장님이 많이 짜증나셨을 듯, 죄송,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정독이 아니고 다독과 속독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용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고, 아니면 일단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은 계속 질문을 드리면 되나요? 예.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남겨두고 훌쩍 넘어가기에는 뭔가 뒤끝이 찝찝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내가 이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시죠. 통상은요. 제가 이제 저도 고시 공부를 해봤지만요. 책을 읽어가는 어떤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낱낱이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읽고 넘어간 연후 나중에 수회 다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40분 동안 40문항을 푼다면 모르는 문항이 있고 애매모호한 문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웁니까? 그걸 놔두고 다음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쉬운 문항을 먼저 풀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 모르고 애매한 문항을 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물건과 친해져야 되는 입장, 또는 물건이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이 많이 있다라는 입장, 즉 생각을 넓히는 거,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게 주된 이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문항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선 여러 것을 둘러보는 게 좋다. 우리가 강원도에 어떤 수학여행을 갈 때 이거저거 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이거저거 정해진 스케줄대로 버스를 타고 쑥쑥쑥 지나갑니다만은,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하나하나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길 원하지,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대충 보는 것은 뭔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여행을 3박 5일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씩 둘러볼 어떤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훌렁훌렁훌렁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온 것을 우리는 여행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봐도 영화를 2시간짜리를 아주 즐겁게 본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그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몇 벌의 옷을 갈아입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영화는 재밌고 영화의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너는 영화 주인공의 옷을 몇 벌 갈아입은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화를 재밌다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우습게 이제 생각하죠. 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영화는 재밌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건을 이렇게 볼 때도요, 물건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떨어내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시지만 많이 하시다 보면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무작정 검색을 하다 보니 이제 다 그저 그렇게 보이고 집중도 안 될 때가 있지만 깊은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다시 검색을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하셨는데 잡히는 게 없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두면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면서 어떤 느낌으로 검색하라는 말씀이신지, 예, 영화 보듯 소설 보듯 전부 다 보시라 그랬습니다. 보시라. 공부하라 안 했고 보시라 그랬다. 예, 이런 거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차를 타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흔들바위를 보는 것이지, 흔들바위를 밀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촉감을 만져보라고도 안 했고 직접 가서 내 키와 비교하라고도 안 했고 몇 톤 정도의 힘을 밀면 흔들바위가 떨어질지에 대한 계산을 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들바위를 보러 갈 때 버스 안에서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흔들바위를 봤다 하는 것처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비유를 제가 든 거잖아요. 영화나 소설 보듯이 하세요. 영화 볼 때는 별 고민 없이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이게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돈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도 굳어져 버리고, 기존에 나는 경매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훈련법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경매 투자로 돈 버는 것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죠. 공부가 아닌 자신의 몸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양을 늘려가라고도 하셨는데 하루에 볼 수 있는 양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단어를 암기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히 단어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공부로 치면 미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이만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집중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가끔은 부자 마인드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할머니를 미국에 데려다 놓고 세탁소를 차려놓으면 어떤 단어도 모르고 발음도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 보면 외국인하고 영어를 대화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할머니가 영문법도 공부하지 않고 영어 단어도 쓸 줄도 몰라도 대충의 의사소통으로 소리 나는 대로 대화가 되는 것처럼 그때 그분이 처음에 능통하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얼마나 고민이 됐었을지 얼마나 삶의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죠? 영어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자, 그런 과정에서 영어가 터득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초창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지금 겪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조급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냥 궁금해서 두서없이 질문드렸던 내용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첫째, 자, 질문이 나옵니다. 진행 물건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은 1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최초 감정가는 1억 4천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같은 스피드 옥션 내에서도 이렇게 상이한 내용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오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질문을 이왕에 해주시면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죠? 보통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최초 감정가가 됩니다. 그거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게 판사의 재량인데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감정평가사가 정한 금액보다 임의로 4천만 원을 높게 정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마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외에 어떤 다른 물건을 포함시켜서 매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우는 사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알 것 같고요. 둘째, 빨간색 글씨로 대금 지급 기한 이후 지연이자가 연 20%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낙찰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예. 통상은요, 우리가 이제 잔금 기일은, 낙찰된 이후 30일 정도 있다가 기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기일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납부 만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루만 지나도 대금이 우리가 보증금이 몰수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우리가 정해진 기일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매각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일하는 사무관들은 다시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는 재매각 기일을 정하죠. 언제 한 달 정도 이후에 잡습니다. 날짜를. 그러면은 우리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또는 아는 날로부터 재매각 기일까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30일이든 40일이든.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는 그 기간 내에는 이왕이면 기존의 낙찰자가 늦더라도 돈을 다 내면 그 물건을 그 사람한테 준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냥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금 지급 기한이 30일이 아니고 60일이 돼버리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주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돈을 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물리게 되죠.
당연하죠. 언제까지 돈 내라 했는데 안 내니까 당연히 연체 이자를 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체 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가? 예, 연 20%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물건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잔금이 9천만 원이라면 9천만 원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천만 원에 연 20% 1년에 얼마입니까? 1,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물리죠. 그러면 1,800만 원을 12달로 나눠야 되겠죠? 또는 365일로 나눠가지고 내가 연체를 한 5일 했다, 10일 했다. 그렇게 하면 날짜순으로 해서 지연 이자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9천이면 1년이면 1,800이니까, 한 달에 한 150, 뭐 이 정도, 140 정도가, 계산이 되겠고, 10일 정도라고 한다면 또 3으로 나눠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이자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요, 통상 지연이자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이자를 연 20%로 정해놨습니다. 셋째, 공사대금 얼마를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유치권 행사자가 개인적으로 얼마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낙찰자가 인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 유치권 행사 중의 물건에 대해서 내용이 불분명하니 입찰 시 확인 바람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유치권 부존재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만 인정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유치권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것은 낙찰자가 다 인정하는가? 아닙니다. 유효하고, 법적으로 유효하고 확실한 금액만 물어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유치권 행사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향후에 재판으로 다퉈도 2년을 다툴지 3년을 다툴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관은 입찰 시 확인 바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존재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면은 당연하게 법원에서 판결 난 내용만 인정하면 됩니다. 판결이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이 났다면 그 유치권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넷째, 감정평가서상에 보면 공부와 사정란이 있고 공부와 차이가 있어서 사정한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세부 기술 내용에 보면 공부와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통상 공부에는 건축물 대장에 예를 들면 20평이다 되어 있지만은 뭐 사정을 할 때는 실제로 보니까 확장을 해서 23평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의 차이 또는 공부에서는 없었던 어떤 가건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실제 사정할 때 보면 이제 가건물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게 재산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감정에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법률적 서류에 있는 공부상의 내용과 현실에 살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거나 건축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부와 사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임차인이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신청하는 경우와 고의로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 배당 종기일 전에 배당을 해야만 배당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죠. 근데 고의로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요. 굳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몰라도 우선은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죠.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그러면 통상은 후순위자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 소멸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순위자는 배당 요구를 신청을 반드시 합니다. 통상.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순위 임차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하시다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다 받기 때문에 그냥 뭘 귀찮은 걸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면은 돈을 받게 되면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면 오히려 일부러 이사 가는 기회를 늦추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집주인하고 좀 어떤 그 의사소통이 좀 작아지고 오히려 그
낙찰자에게 인수부담금을 줘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집이 팔린 대금으로 은행한테 빚진 그 빚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선순위자에 대한 돈까지 배당금에서 받아가면은 은행이 받을 돈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순위자들하고 어떤 쇼부를 봐가지고 너는 낙찰자가 다 인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안 되겠는가라고 서로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과정에서의 뒷돈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자와 소유자가 대부분 일치하는데 일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채무자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는 빚쟁이고요. 소유자는 그 담보를 제공하는 자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형제가 채무자죠. 은행한테 돈을 좀 쓰려고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채무자인 동생은 자기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의 집을 좀 담보로 잡아서 나 돈 좀 얼마 쓰게끔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일곱째, 지방의 아파트 단지 5층 정도 되는 5개동이 있습니다. 건축 중에 부도가 난 것 같아요. 동별 건물의 외연 다 지어져 있는데 호수별 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창틀도 없고요. 오래전에 중단됐는지 사진상에는 외벽에 페인트 색깔도 원래 흰색인데 검은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요. 아파트까지 이르는 진입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 및 건물이 일괄 매각인데 여기는 건물만 매각으로 나와 있네요. 아파트 전체 단지가 건물만 매각으로요. 그러면 입주해서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될 것도 같고 기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웃어주셨는데요. 보통은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 매각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건물만 매각이라고 했다면은 이게 아마 이제 등기 자체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제 건물만 매각이겠지만요. 어찌됐든 이제 물건을 좀 살펴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경우도 질문을 해주실 때는 사건 번호를 같이 적어 주시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공부시켜 드릴게요. 아파트가 나왔는데 건물만 매각으로 나와 있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입주를 하시더라도 당연히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에 있는 토지 사용료라고 하면은 진짜 몇 푼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디에 새 살면서 월세 주는 것보다 차라리 토지 사용료를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이야 뭐 어차피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지방에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몇 동씩 지어놓고 전혀 왜 이런 데다 집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이 의문점이 드는 곳에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폐가처럼 버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다는 점 많습니다. 이 정도 판단도 안 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내용은 어제 팟캐스트에서 답을 이미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을 무작정 질문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질문이 상당히 많은 고민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고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만 해소를 하시고, 많이 탐구는 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질문들은 지금처럼 적어서 던져버리시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녹음해서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녹음을 들어서 의문을 해소하면 되니까 굳이 물건을 검색하는 속도를 줄이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PT분들의 어떤 질문들을 제가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냐면요. 우선은 팟캐스트에는 제가 이렇게 흘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3달 정도 있다가는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보게끔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쯤에는 이제 PT 질문란으로 이 질문들이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있을 때 녹음을 해서 드리는 거죠. 어차피 이제 나중에 별도로 분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도기안의 큐브 학습 지도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교재 삼아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그 협회로 전화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